참석을 못해서 네, 유튜브로 봤어요. 재밌더라고요. 그럼 걱정이 됩니다. 또 어떻게 찍힐까. 음. 자, 7장 책을 같이 살펴가면서 책이 없으셔도 됩니다. 회복적 정의 운동에 동참하라. 회복적 정의는 새로운 정의 패러다임이자 삶의 방식이다. 네, 하워드 제어 선생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이재용 원장님도 맨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예, 삶의 방식이 된다는 것. 방금 황태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 책 제목이 Changing Lenses인데, 이 하워드 제어 교수님이 아마추어 사진 작가이시라고 했는데, 카메라의 렌즈를 바꾸면 초점이 달라져 피사체가 새롭게 보인다. 이 말씀이 사실 되게 의미심장하게 다가오더라고요. 우리는 보통 색안경을 끼고 있다라고 한국에서는 말을 많이 하는데, 나는 너무 당연하지만 사실 그게 당연한 게 아닐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응보적 정의의 관점으로 살아가고 있고, 이게 다, 남들도 다 그렇게 사니까, 이게 당연한 거지. 그랬을 때, 회복적 정의가 또 다른 렌즈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었을 때, 좀 더 뚜렷하고, 예, 더 선명하게 잘 보이는 거예요. 예,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저도 개안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어, 치유와 화해를 향한 정의에서 원장님이 이렇게 쓰고 계십니다. 관점이 바뀌지 않고서는 변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이어지기 어렵다. 맞아요. 예. 나는 회복적 정의가 하나의 대안적 해결책이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새로운 패러다임이자 관점이라는 점을 강조해왔다. 더욱이 회복적 정의는 이제 사법의 영역을 넘어 사회의 다양한 영역으로 퍼져나가는 하나의 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다. 일종의 사회운동이자 정신운동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복적 정의 패러다임은 대체 뭐지? 어떻게 해야 이걸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 적용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이 7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421쪽에 소개된 하나의 사건이 있었죠. 초등생이 친구 흉기 살해, 촉법소년이라 처벌 불가, 친구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5학년 초등생. 이게 상당히 이슈가 됐던 뉴스였는데요. 언론은 14세 미만이라 처벌하지 못한다 이렇게 해서 씩씩거리는 듯한, 예, 참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아요. 응보적 정의에 우리 렌즈가 맞춰져 있다 보니까 처벌해야 되는데 처벌을 못한다. 어린 놈이라. 촉법소년 이걸 빨리 고쳐야 된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여론이 들끓었던 이유는 저는 언론의 탓이 크다고 보고요. 그래서 불안해하고 분노하고 있는 대중의 응징과 복수 욕구를 주장하는 언론. 왜 그럴까 보면 저는 이게 굉장히 상업적인 특성이 주요한 이유인 것 같습니다. 클릭 장사, 사람들을 자극해서. 물론 언론만의 잘못은 아니죠. 가해자 처벌만을 유일한 정의로 확신하는 대중의 맹신. 특히 우리나라 사회가 좀 더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여전히 좀 외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렌즈가 필요하다. 다르게 볼 수 있어야 한다. 자, 화해와 치유를 향한 정의를 우리는 이제 추구하고 있는데, 실제로 분노의 방향이 응보 욕구를 자극하고 극단적 낙인과 처벌이라는 결과로만 표출되는 사회는 건강할 수 없죠. 그런데 우리 사회 구조가 이렇게 짜여져 있어요. 학교에서 학교 폭력이 발생해도 다르게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경험도 하지 못했을 뿐더러 제도 자체가 그렇게 짜여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이탄희 전 판사 국회의원이 낸 즉시분리 이것도 법적으로 그렇게 규정이 되니까 이건 아닌데 하면서도 예 분리할 수밖에 없는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이 423쪽에 이제 흑백 논리, 우리들 사고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흑백 논리에 대해서 원장님께서는 근현대사의 굴곡들,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군부독재, 남북 냉전체제, 압축경제 성장 등을 이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전공이 사회학이에요. 사회학을 했는데, 사회학적으로 우리나라는 저는 크게 두 가지 문제로 봅니다. 하나는 분단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자본주의 문제. 그래서 분단 문제부터 풀어야 그 다음에 자본주의 문제를 잘 풀 수 있지 않을까. 이 빨갱이 사냥이 지금도 친북이냐 종북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이런 사회에서는 중립적인 길, 그러니까 회색인이 되기가 어렵죠. 그 상금 연수 받을 때 원장님이 되게 강조하셨던 게, 회복적 정의 하는 사람들은 회색인이 되어야 한다. 네, 그 말이 되게 기억에 남는데, 어, 양극단의 그런 피 튀기는 싸움의 흑백 논리가 아니라 그 중간에 그레이, 좀 진한 회색도 있고 연한 회색도 있고, 저는 그거를 무채색이라고 보지 않고 다양한 원색들이 좀 꽃처럼, 꽃밭처럼 다양하게 이렇게 좀 펼쳐지기를 바라고 있는데요. 이런 취약하고 극단적인 사회일수록 사회적 살기, 이 말이 저는 되게 와닿았어요. 정말 사람들이 무서운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보면 사이다 발언 이런 거 너무 좋아하잖아요. 통쾌하게 독설 뭐 이런 것들. 아, 이런 응징 욕구 이런 것이 배제의 욕구로 나아가지 않는가. 그래서 사회운동, 시민운동 차원에서도 배제의 그런 움직임, 혐오의 움직임이 좀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뭐 특정한 사회운동 얘기는 언급하진 않겠지만, 좀 항상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좀 와닿은 말을 좀 찾아봤는데요. 나는 반성과 처벌이라는 두 단어의 조합이 함의하고 있는 정의의 요소들이 더 잘 표현되려면, 자, 반성도 필요하고 처벌이 무의미하진 않습니다. 처벌을 해야 될 때는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정의의 요소들이 더 잘 표현되려면 인정과 책임이란 말이 더 많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본다. 맞습니다. 두 번째, 글을 보면 회복적 정의가 추구하는 궁극적 지향은 분명 용서와 화해다. 용서와 화해를 강요하진 않지만, 우리 나침판 토킹 스틱 받았잖아요. 약도가 아니라 나침판, 어떤 방향성이라고 했을 때 그거의 지향점은 분명히 용서와 화해인 것 같아요. 다만 여전히 우리는 용서와 화해를 강요하는 그런 분위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자, 이제 426쪽에 보면 회복적 정의 토대와 관영 개념도, 그 과정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큰 게 3R이라고 얘기를 하죠. 회복적 정의, 4R이라고도 하는데, Respect, Responsibility, Restoration, 이 세 가지, 존중, 책임, 회복.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 첫 번째가 직면이죠. 그리고 여섯 번째가 용서인데, 저는 직면과 용서가 굉장히 밀접하다는 느낌을 받아요. 이 연구를 하면서, 책을 보면서. 첫 번째 직면을 제 언어로 표현을 한다면, 회피하지 않고 이 현실적인 문제를 붙잡는 것, 붙잡고 우리 앞에 마주 보는 것, 이게 직면이라고 한다면, 용서는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아닐까. 내려놓음. 우리가 일종의 집착처럼 그 상처도 깊이 파고들어 있잖아요. 이것이 용기를 내서 직면하고, 그리고 공감하고,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이걸 내 안에 수용할 때,
우리가 책임감이 강해진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책임감을 갖고 참여함으로써 용서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것은 이미 내가 꽉 붙잡고 있던 어떤 집착, 상처 이런 것들을 좀 내려놓는 과정이 아닐까. 그럼으로써 자유로워지고 해방되는 것이 아닐까. 이제 그것이 화해로 간다는 것, 궁극적으로 화해로 간다는 건 우리가 마주보던 것을 같은 방향을 함께 보면서 함께 나아간다는 것. 그래서 관계의 복원이 아니라 재설정. 더 이상 우리는 같은 사람이 아닌 거죠. 네, 같은 예전의 관계가 아닌 거죠. 정말 새로운 관계, 새로운 정체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해자도 그렇지만 피해자 역시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된 거라고 봐요. 이렇게 이 과정을 거치면서 사실 우리 모두가 공동체 전체가 새로운 관계, 새로운 나, 새로운 정체성을 찾아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정도로 하고요. 회복적 정의에서 정의를 이루는 과정은 427쪽 맨 아래에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치유와 화해를 향해 가는 여정으로 이해된다. 그렇지만 이 여정은 자기 증명과 자발적 책임이라는 무겁고 심지어 부끄럽기까지 한 고통의 여정이기도 하다. 하지만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고통이 치유와 다시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는 과정인 화해로 이어질 수 있다. 자, 이 글이 저는 7장의 가장 핵심되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불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삶이 고통이다. 인생은 고통이다. 근데 왜 고통일까 보면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니즈가 있죠. 욕구와 필요가 있는데 우리 삶이 그러한 욕구가 다 충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살아보면 다 알죠. 아기가 태어나서도 욕구가 있지만 다 채워지지 않잖아요. 아기도 고통을 느껴요. 괴로움을 느끼죠. 하지만 또 기쁨도 느낍니다. 욕구가 충족될 때. 자, 우리가 행복이라는 것을 욕구의 충족이라고 간단하게 개념화한다면 우리는 욕구 충족을 위해서 경쟁하기보다 우리 서로의 욕구를 함께 충족하기 위해서 협력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서로의 욕구를 대화를 통해서 이해하고 함께 그 모두의 욕구를 충족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게 저는 화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가고요. 두 번째, 왜 회복적 정의여야 하는가는, SBS에서 스페셜로 담아낸 적도 있는데요. 그 연쇄살인범 유영철에게 가족 3명을 잃은 피해자, 여기서 이제 고 선생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평범한 성자를 만나다. 이, 피해 유가족이신 이 고 선생님께서 가족을 떠나보낸 지 10주년을 맞이하여 어떤 기념식을 갔는데 원장님이 거기에 참여해서 보니까 오히려 이 고 선생님께서 갖고 있던 재산 또 사람들에게 후원받았던 그런 것들을 피해 유가족, 범죄 피해자 그 수용자 자녀들에게, 그러니까 가해자 자녀들,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우리 이웃들에게 전달하는 행사였다는 거죠. 참 놀랍습니다. 참 이런 분들이 계시다는 것. 원장님도 굉장히 부끄럽게 느끼셨다고 하잖아요. 왜 우리는, 자, 430쪽인데요. 두 번째 문단 첫 번째 줄. 왜 우리는 사회 공동체가 돌봐야 할 일을 피해 당사자가 직접 할 수밖에 없도록 방치하는가. 우리들의 무관심. 자, 그래서 좀 저희가 자극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고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이 저는 사실 되게 와닿았어요. 정말로.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영철이 어릴 때부터 전과가 많았다던데, 만약 그 친구가 처음 사고를 치기 시작하던 초기에 자기의 잘못된 행동으로 어떤 사람들이 힘들어하는지 깨닫고 진짜 책임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그러니까 소년원에서 또는 학교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우리 가족들은 지금 살아있을지도 모릅니다. 젊은 세대들이 회복적 정의를 잘 배워서 나 같은 피해자도 유영철 같은 가해자도 생기지 않도록 잘 가르치면 좋겠습니다. 자, 가정에서, 학교에서, 또는 소년원에서, 또는 교도소에서 그런 회복적 정의가 이루어진다면 정말 이런 연쇄 살인마 사건이 벌어지지 않겠죠. 저는 사실 이게 되게 더 마음에 와닿았던 게, 제가 예전에 젊은 시절에 실수로 감옥 생활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어, 빵에서 만난 사람들 보면 어, 나는 선생들이 제일 싫다고, 만나기만 하면 패보고 싶다고, 맨날 맞아서. 그 제가 선생이었다는 걸 밝히니까 패지는 못하고, 야, 내가 너 같은 선생 한번 만났으면 감옥에 이렇게 안 왔을 텐데, 그래서 진심이냐, 너 나한테 맞기 싫어서 그러는 거 아니냐, 그런 적이 있는데, 진짜 감옥에 오는 사람들이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이렇게 사랑받지 못하고 관심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한번 소년원 감옥에 들어오면 계속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이 있죠. 피해자에서 치유자로 미켈 마인스라는 그 마을에서, 펜실베니아주의 마을에서 이제 자기 딸을 잃고 정신이 이렇게 좀 위태로워진 그런 우유 배달 트럭 운전자가 살인을 저질렀죠. 굉장히 조현병에 좀 시달렸던 것 같아요. 막, 예, 조현병이 범죄를 많이 일으키진 않습니다. 정신병을 갖는 분들이 오히려 범죄율이 떨어져요. 하지만 가끔 가면 그런 극단적인 비극적인 일이 벌어질 수 있는데, 이 아미시 공동체, 예, 이 아미시 공동체 정말 평화로운 마을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연쇄살인, 그러니까 5명의 여학생이 사망하고 교사와 4명의 학생이 부상을 당한 이 사건의 아미시 공동체에서 그 피해자 유가족들이 가해자를 용서하는 그런 기적적인 일들, 이게 영화로도 나왔죠. 아미시 그레이스라고. 이제 피해를 보았던 선생님, 아마 뇌수술을 여러 번 하셨던 것 같아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죠. 처음에는 나에게 벌어진 일로 너무 괴로웠지만 지금은 나의 경험을 오히려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은 신실한 신앙인이니까 이게 정말 하느님의 뜻이라고 여겼겠죠. 만약 이런 경험이 없었다면 내가 말하는 사랑과 용서는 진심이 아닌 형식적 표현에 그쳤을지도 모릅니다. 에이, 진심이었겠죠. 하지만 더욱더 진심일 수 있다는 것. 이게 참 놀라운 것 같아요.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잖아요. 자기의 상처, 고통을. 자, 그리고, 유가족, 아버지가 이런 말을 했대잖아요. 자기 딸을 잃은 아버지. 저도 용서는 했지만 매일 나의 감정과 싸우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막, 그 사랑스러운 딸이 얼마나 떠오르겠어요. 너무 좌절스럽고 화가 나고 할 텐데,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아프고 힘듭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정말 그 가해자를 이해하려는 마음, 그 가해자는 자기 마음속에 쓰디쓴 뿌리를 갖고 살았을 거다. 내가 그런 쓰디쓴 뿌리를 갖고, 예, 증오하고 분노하고 산다면 또 이것이 폭력이 될 것이다. 얼마나, 예. 그래서 이런 책을 선물했다잖아요. Why Forgive Us. 그 원장님이 감동을 받고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들이 피해자를 넘어 생존자의 길로 들어서는 것과 이런 용서의 힘이 오히려 삶의 의미를 새롭게 부여하여 피해 경험을 사회적 자산으로, 죄송합니다. 사회적 자산으로 되돌려주는 모습을 보면서 상처받은 치유자로 살아가는 이들의 목소리에 사회가 더 많은 관심과 힘을 불어넣어 주길 바라게 되었다.
자, 이게 사실 원장님께서 운동하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하고 사실 저도 되게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상처받은 치유자로서. 자, 그래서 이것을 회복적 상상력을 통해서 이제 사회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구조화하고 실천할 것인가, 결실을 맺을 것인가. 자, 모두의 치유를 위한 피해 회복 기금. 자, 회복적 상상력이 필요한 시대예요. 우리는 사회를 어떻게 디자인할 건가, 어떻게 창조성을 발휘할 건가. 우리가 선구자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세상에 없지만 만들어내야 돼요. 자, 그러한 측면에서 피해 회복 기금, 가해자가 회복적 대화 모임을 통해 자신의 피해자에게 사과와 피해 변상의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실행하여 경제적 형편이 되지 못할 때 신청하여 지원받는 기금. 실제로 안타까운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회복적 경찰 활동을 할 때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가난한 경우가 많아요. 사회적 약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화 모임을 통해서 반성을 하고 정말 우러나온 마음으로 사과하고 보상하고 싶지만 돈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원장님도 그런 경험을 정말 많이 하셨겠죠? 그래서 사회적 치유를 위한 치유 기금으로서 피해 회복 기금을 마련하면 좋겠다. 그것이 정말 세금을 낭비하는 효과까지 갖는다는 것. 저는 그래서 어떤 아이디어가 떠올랐냐면 신용협동조합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회복적 신용협동조합 또는 나아가서 회복적 은행, 예, 이자를 받지 않고 그 돈으로 이런 어려운 사람들, 이런 피해 회복 기금으로 사용하는 그런 상상력을 제가 좀 더 발휘해 봤습니다. 자, 그리고 공동체 정의 전문기관. 제가 서산에서 해보고 싶은 일이기도 한데요. 회복적 정의 운동의 주도성을 지역에 기반을 둔 공동체 정의 전문기관이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정말 아까 황태진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영국에 갔더니 지역에 그런 회복적 정의 센터들이 20년, 30년, 40년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정말 펀드레이징을 계속 하면서 지역사회에 이니셔티브를 가져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이 되게 꿈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때 연수 갔던 분들이. 지역사회의 종교기관, 시민단체, 교육기관 등 해서 회복적 정의 실천에 필요한 지역사회 자원을 양성하고 그 인적 인프라를 기초로 회복적 경찰활동, 그리고 회복적 생활교육, 회복적 가정 활동,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형태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두 가지 선결 요건이 있죠. 첫 번째, 체계적 교육 훈련 과정. 두 번째, 인증 시스템. 특히 저는 인증 시스템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그냥 책 몇 권 읽고 자기가 전문가다 이러는 분들도 사실 많아요, 지역에. 막 자기가 단체를 만드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협회가 정말 중요한 일을 앞으로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복적 정의의 미래 보면 정의를 향한 두 관점. 응부적 정의와 회복적 정의가 레일과 같이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것. 근데 제가 책을 읽으면서 좀 납득이 조금 안 갔던 부분이 있다 원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교차되잖아요. 교차될 때 이것이 두 레일이 교차되는데 어떻게, 예, 예, 이게 비유가 맞나 하는 생각이 살짝 들었고요. 자, 아무튼 응보적 정의, 회복적 정의의 두 레일로 계속 간다는 것, 서로 보완 관계라는 것, 그리고 네, 우리가 좀 더 발전시켜야겠죠. 근데 저는 되게 인상적인 게 응보적 정의, 회복적 정의를 통합해서 인본적 정의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추구하는 건 정말로 인간적인 정의. 예. 자, 결국 정의 패러다임으로서 회복적 정의가 이룬 가장 큰 기여는 응보적 정의 관점으로 획일화되어 온 정의에 대한 일반적 이해를 다양한 관점으로 확대시켜 왔다는 점이다. 저는 이게 첫 번째 큰 기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의라는 단어의 의미와는 반대로 어디서나 정의 시스템은 경제적, 인종적, 문화적, 성적, 교육적 약자에게 덜 관대하고 기존의 응보적 정의가 그래왔죠. 기득권에게는 더 관대한 불공평한 잣대를 대어온 것이 현실이다. 삼성의 이재용 보세요. 얼마나 예 판사님들의 사랑을 받고
예, 언론의 사랑을 받으면서, 예, 집행유예, 뭐 이런 걸 받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회복적 정의가 부드러운 정의, 뭐 설렁설렁한 정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회복적 정의는 정말 정의를 확실히 세우는 작업이고, 다만 그것이 단순한 응보적 정의가 아니라 좀 더 인간적 정의, 좀 더 진정한 정의로 간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마지막에 그 회복적 정의 운동에 동참하라. 존 폴 레더라크 교수님이 이렇게 생기셨습니다. 이분이 강에 대한 비유를 들으셨다고 해서 제가 한번 갖고 와봤어요. 멀리서 봤을 때 한강, 예, 별로 달라지는 게 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가까이서 보면 물결치고, 예, 조수에 따라서 좀 불어났다가 줄어들고, 좀 변화가 있죠. 예, 조급하게 있나라. 예, 우리의 목표는 늘 절박해야 되겠죠. 우리의 그런 회복적 정의가 추구해야 될 목표는 늘, 예, 간절하게, 조급하게. 예. 하지만 그 과정은 성급하지 않게, 묵묵하게, 지금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선생님들 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마지막 문장입니다. 회복적 정의 운동에 동참하라. 자, 원장님의 바람이에요. 나는 언젠가 가정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훈육의 문제나 학교의 생활지도의 방식이나 직장의 조직 내 문제 해결 방식이나 사법 절차에서의 법적 해결 과정이나 마을과 도시의 분쟁 해결 방식이 회복적 정의의 가치와 방법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날이 오길 꿈꾼다. 이것이 상식이 되고 주류 패러다임이 될 수 있는 날이 언젠가 오겠죠. 저는 올 거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같은 방향을 향해 같은 꿈을 꾸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여기 다 모여 계세요. 이미 희망의 씨앗이 성장하고 있다고 믿는다. 예, 이미 하늘나라의 그런 삶의 방식이 이미 여기에 이 땅에 펼쳐지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책을 같이 공부 모임을 하는 건 우리가 정말 갖고 있는 이상에 대한 원칙, 그것을 다시 한번 환기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하고요. 맞아. 우리가 추구하는 게 이것이지.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 이것을 우리가 당장 내 삶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정말 회복적 상상력을 가지고 구석구석에서 꾸준히 실천하는 삶을 함께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